안녕하십니까. 시사라이브 불독 김상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불독 총선 에디션. 어느덧 선거 전 마지막 방송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변수에 부대끼면서 모자람과 아쉬움 또한 없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모자람과 아쉬움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오늘 방송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시사 라이브 불독, MBC 경남뉴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를 전합니다. 내일부터 4.15 총선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 속에 사전투표율은 얼마나 나올지, 또 총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3년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그해 4.9%의 투표율을 지나 2016년 20대 총선 당시 12.19%, 2018년 지방선거 당시 20.14% 투표율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재외선거 투표율이 지난 총선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선거의 의미를 살리는 한 표, 당장 내일 사전투표 때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김서형, 마미손, 팽수, 그리고 박세로이.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라는 건데요. 이들의 인기에 무임승차하려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들의 사진이나 유행어를 선거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 김서형, 가수 마미손, 이태원 클라스 원작을 그린 만화가 모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의사가 없고 정치색을 띠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EBS 인기 캐릭터 팽수의 경우 홍보 전단부터 유세용 인형까지 무단 도용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데요. 팽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동료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다? 말이 안 되겠죠.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될 분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은 너무 약한 게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논란으로 문매를 맞고 있는 사이 창원시 등 지자체와 정치권이 자체 배달앱 개발을 공언하면서 민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최근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건당으로 받는 정률제로 바꾸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마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공공배달앱인데요. 전북 군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창원시 같은 지자체, 또 일부 총선 후보들까지 공공배달앱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배달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지적부터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혹시나 세금 낭비로 이어지진 않을지 보다 타당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됩니다. 마스크와 신분증 꼭 잘 챙기시고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한 한 표 행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임라인 김혜민이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흐름 짚어보는 선거의 맥 시간입니다. 장현 기자, 경남도민일보 정봉화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본투표는 6일 남았습니다만 당장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인데 마음들은 정하셨나요? 네, 저는 투표할 거고요. 누구에게 투표할지도 정했습니다. 네, 저도 다 정했고요. 내일 저는 사전 투표를 하러 갈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당층의 표심이 가장 변수라고 하던데 아마 제 한 표가 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예년보다 좀 늦게 지지 후보랑 정당을 정했는데요. 네. 후보는 이제 제가 주소로 옮기느라 제 지역구가 어딘지 몰라서 좀 늦게 정했고 정당 투표도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보다는 당일에 투표하는 게 제 맛이다. 이게 제 신조라서 당일날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정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정당까지 다 정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바뀔 거 없고. 근데 뭐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이제 이미 정해놨는데 유권자분들은 그렇게 정한 분들도 있을 테고 아직 못 정하고 안 정하고 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경남 지역 관심 선거구 좀 둘러보기로 하죠. 경남 지역인데도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가 있죠. 네, 경남의 정치 1번지 하면 창원 성산구를 꼽는데요. 이 16개 선거구 가운데서 면적은 가장 작은데 항상 화제가 됐던 선거구입니다. 이게 진보 후보 단일할 때는 진보 후보가 당선, 예. 그리고 단일화가 실패하면 보수 후보가 당선. 이 반쪽짜리 불완전한 단일화일 때는 그 진보 후보가 아주 근소한 표차로 이겨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게 단일화 논의가 끊이지 않은 곳입니다. 네. 이번 구도 어떤지 살펴보기 전에 일단 창원 성산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 먼저 좀 들어보시죠. 저는 좀 경제적인 부분에 좀 공약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피부로 와닿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공약에 대한 부분이 저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요즘에 경제 너무 안 좋은데 좀 경제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가 최대 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두 당 후보 단일화가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유권자들도 이 단일화, 진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이 진보 후보 단일화, 이게 승리라는 공식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네, 창원 성산에서 진보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게 17대 총선부터인데요. 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때부터죠. 네. 다음 선거인 18대에는 민주노동당 역시 권영길 후보가 48.19% 득표를 해서 한나라당 강기훈 후보보다 3.53%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단일화 실패한 케이스인데 새누리당 강기훈 후보가 49.04, 통합진보당 손석형 43.83, 진보신당 김창근 7.12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20대 총선에서는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 성공했죠. 51.5%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이 보궐선거였죠. 뭐 반쪽짜리 그리고 불완전 단일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정의당 여영구 후보가 45.75로 이 강기훈 후보보다 504표 차이로 이기는 결과가 났었죠. 당시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이 3.8%였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일화 이슈는 그 19대 때부터 이제 나온 거네요. 네, 그렇고요. 그 작년에 이제 MBC 경남에서 또 중계를 하기도 했었죠. 개표 방송을. 보궐선거 때. 예, 그때 마지막 개표함 때 이제 결과가 뒤집혀서 여영국 의원 역전승을 했는데 이게 단일화가 그만큼 이제 팽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거꾸로도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표들이 다 뭉쳐지지는 않거든요. 새는 표들이 일어나고 네. 반대편도 역으로 결집하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또 거꾸로 접전을 연출을 하는 예,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응석 후보, 정의당 여영국 후보, 그리고 민중당 서경철 후보의 3자 단일화 논의가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네. 그 지난달부터 지역사회 원로들이 나서서 단일화 논의를 시작을 했지만 이 방식을 놓고 후보들 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표를 방지하려면 지난 6일 투표 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무산이 됐고요. 네. 그리고 내일 사전 투표를 앞두고 이 마지노선이 오늘이 아니냐 관심을 모았는데 현재로서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그러게 뭐 사실상 무산해서 이런 보도들은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던데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그럼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라면은 진보 쪽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MBC 경남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앞서 한 1차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가 43.9, 정의당 여영국 22.9, 민주당 이형석 18.1, 민중당 서경철 4.5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위 강기훈 후보, 2위 여영국 후보 격차가 21%포인트가 났죠. 네. 그리고 2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미래통합당 강기훈 42.8, 민주당 이형석 24.9, 정의당 여영국 24.5, 민중당 서경철 2.4, 정의당과 이 민주당
이 1, 2차를 종합해 보면은 이 단일화했을 경우에 오차 범위 안에서 통합당 후보가 앞서고요. 1차에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민중당까지 만약에 3자가 단일화한다면은 오차 범위 안에서 이 단일 후보가 통합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가 그런 거고 2차에서는 민주당, 정의당 후보 합한 게 이제 저 강기훈 미래통합당 후보보다는 높아지네요. 네, 민중당까지 합했을 때. 예. 2차에서는 둘만 합해도 그러네요. 네네. 근데 이게 어쨌든 단순히 이렇게 더해서는 단순히 더해보는 거고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누수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또 좀 결과를 봐야겠죠. 뭐 어쨌든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이 시간이면 이제 각자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뭐 3명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여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이흥석 후보한테 계속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네. 이제 서경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 이야기는 그만하고 소신 투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이제 이 여전히 투표 직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들도 많습니다. 예. 자, 창원 성산 이쪽 이 선거구에 대해서는 그 KBS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우리 한 거랑 굉장히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네, KBS 한국 리서치 어제 발표했죠. 네. 이 결과를 좀 보면요. 여영국 31.3, 강기윤 3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영석 21.4, 서경철 1.8. 기존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이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와 단일화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의 편차가 좀 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여론조사 방식인데요. MBC 경남 같은 경우는 자동 응답 비율이었고 그리고 유무선 비율 가운데 무선 비율이 80.4%였습니다. 그런데 KBS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방식이죠. 그리고 무선 비율이 90%에 가까운 89.4%였는데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화 면접이냐 자동 응답이냐 그리고 무선 비율이 80%냐 90%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는 게 여론조사 기관들의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목받는 선거구 또 어디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은 후보자가 나온 곳이기도 하고 가장 넓은 곳이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 선거구 좀 주목되는데요. 네. 현재 보수 후보의 격돌이 있죠.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와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이 경쟁하는 곳입니다. 두 후보 역시 고향도 거창군 가족 같은 곳인데 네. 우선 이 지역 분위기 어떤지 유권자들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혹시 지지하시는 후보 좀 아직 안 했어요. 너무 많았어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갈팡질팡해요 지금 가족은 좀 그런 상황이라 둘이 다 지역 사람이라 갖고 좀 그런 면이 있어. 예. 젊은 인구들이 잘 아직 합천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뭐 일자리라든지 문화생활을 좀 많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합천이나 산청, 거창 이런 데서 이제 서로 동네마다 다 틀리니까 그 동네에 이제 발전 같은 거 많이 보는 거죠. 이 선거구에서는 그동안 누가 좀 당선됐었나요? 지난 20대부터는 합천 이 선거구에 이제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 선거구가 만들어진 게 15대 때부터 볼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수 후보의 뭐 압승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선거구에는 이 반보수 고정표가 20% 정도가 늘 상존해왔다는 겁니다. 결과를 좀 보면요. 18대는 한나라당 신성범 55.05였고요. 친박연대 양동인 31.62%였습니다. 그리고 19대 때는 새누리당 신성범 46.22,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권무상 후보가 16.46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난 20대는 새누리당 강석진 62.6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무상 25.5 이렇게 표 차이가 났습니다. 반보수표가 20% 정도 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19대 총선에서는 아까 언급한 대로 통합진보당 후보가 16.46% 득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대에는 민주당 후보가 25.55%였습니다. 이 둘이 합해서 나누면 평균 한 20% 정도 된다는데 이 반보수 지지층이 보수로 간다거나 또 무투표로 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이 무당층과 포함해서 30% 중반대에 만약에 이제 표가 결집이 된다면은
또 뭐 이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잉 해석 아니에요? 과잉 해석? 이 지역에서 이제 소수지만 반보수 표심이 있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결속력이 크다는 거거든요. 네. 이쪽 층들이 뭐 보수 후보한테 셀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범보수 안에서의 표의 이동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승부를 좌우하기 쉬울 것 같고 보통 이제 통합당 강세 지역이니까 정당 우위 때문에 통합당이 또 유리할 수 있지만 이제 무소속 후보로 나온 김태호 후보가 네. 지사 출신이고 또 지역에서 뭐 인맥이라든지 조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 범보수 내에서의 승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죠? 네, MBC 경남 1차 여론조사에서는요. 미래통합당 강석진 35.7 그리고 무소속 김태호 34.9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12.5 이렇게 나왔습니다. 1위 강석진, 2위 김태호 후보 지지율 격차가 0.8%포인트인데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입니다. 2차 여론조사에서는 미래통합당 강석진 39.2, 무소속 김태호 35.9,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12.9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좀 흥미롭게 본 것이 네. 거창 지역 내부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군이 합쳐져가지고 지역구를 만들고 있는데 네. 한 30% 선거인이 거창군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김태호 무소속 후보나 통합당의 강석진 후보 둘 다 거창 출신입니다. 거창 내에서의 대결이 어떻게 치러졌느냐. 1차 조사에서는 강석진 35.8, 김태호 37.9 이렇게 나왔고요. 2차에서는 강석진 38.6, 김태호 38 이렇게 네. 뭐 오차 범위 거의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거창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군요. 예. 자, 마침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봤죠? 네, 바로 이 옆에 스튜디오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뭐 강석진 후보, 김태호 후보 두 후보의 공방이 좀 눈여겨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공천 과정이라든지 그 당선 후 김태호 후보의 복당 이 부분이 좀 갈등이 있었고요. 네. 나머지 서필상 김은양 후보는 이 김태호 후보 그리고 강석진 후보를 싸잡아서 좀 공세를 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 16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이제 MBC, KBS 이렇게 나뉘어서 치러졌는데 우리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모아봤습니다. 먼저 통영고성 선거구 토론회 영상 보시죠. 그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특정인의 공약 완료율을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아니 BTO, BTL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한테 BTL, BTO 이야기를 한 게 뭐 잘못이고 그다음에 빵점 먹으면요 꼴찌 아니에요? 10명이 시험 쳐서 한 명이 빵점 먹으면 꼴찌잖아요. 통영고성 후보자 토론회 장면이었는데요. 이 정점식 후보 공약 이행 갖고서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진식 후보의 국비 확보 1,000억 원 이거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저렇게 좀 고성이 오갔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토론회 직후에 두 후보가 서로 상대 후보를 이제 고발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우선 그 정준식 후보가 양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양문석 후보의 발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통영시 예산 아무리 뒤져도 중림 내죽도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없었다라는 발언이 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선관위에 고발을 했고요. 네. 양문석 후보는 이 통영시장 그리고 고성군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확보한 어촌이들 300 사업 이걸 그 정점식 후보 본인이 한 것으로 왜곡했다면서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조금 더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또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봉화 기자는 어느 지역 토론회 좀 지켜봤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진해구를 또 한번 토론회까지 토론회를 살펴봤는데요. 원래 진해가 그동안 보수 진영이 우세했던 곳인데 그랬죠. 이번에 이제 거물급 여야 후보들이 나와서 그런지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되게 이례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 새로운 양상을 띠다 보니까 선거 결과도 주목되는 곳인데요. 토론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행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지역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러한 공약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앙만 건설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말이죠. 지금 의원이신 김성찬 의원이 작년 말부터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네, 방금 보셨다시피 신앙개발 공약을 두고 현실성이 있냐 없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공방이 좀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MBC와 경남 동민일보에서 지난주에 보내서 후보자에게 묻는다 답변사 중에서 네. 한기철 후보의 신앙망 건설 촉진법과 그 군사기지 관련법이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공약을 법안을 재탕한 것이다, 이렇게 이다운 후보가 지적을 하니까 한 후보가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딴지 걸지 마라, 이렇게 맞받으면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 뭐 그런 공방도 관심거리긴 했는데 오늘 이쪽 그 선거구에 라인업에 좀 변화가 생겼잖아요. 네, 오늘 오후 6시에 정의당 조광호 후보가 갑자기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 토론회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좀 열심히 토론을 하셨던데, 네. 그러면서 그 진보 정치 1번지 창원 성산을 지키고 여영국 승리의 미랄이 되겠다고 사퇴 이유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다른 선거구에? 제가 조금 전에 그 조광우 그 후보의 사퇴 변 이렇게 이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예. 여기서 특이한 점이 진해고 조광우 후보입니다. 정의당인데. 그런데 여기 가운데 창원 성산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요. 여영국이라는 단어가 4번이 등장합니다. 네. 창원 성산을 역시 이제 후보 단일화를 약간 압박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경남의 다른 선거구 가운데 정의당 후보가 출마한 곳 중에 이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곳이 예컨대 뭐 양산을이라든지 김해을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의 후보 연대 단일화 여부인데,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도 여전히 이 정의당과 단일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나비 효과가 있을지 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근데 이제 토론회 이제 보다 보면은 이 실제로 후보 수보다 토론에 참석하는 후보는 굉장히 적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법 전문 얘기를 좀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공직선거법 82조 2 이 선거방송 토론회라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정해 있다 보니까 뭐 흔히들 법정 토론회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초청 대상을 정하는 게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회 5석 이상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 네. 두 번째가 직전에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각종 비례대표 선거 전국 유효 이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의 후보자, 그리고 3%, 후보자 자신이 네. 100분의 3이죠. 그리고 후보자 자신이 이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고요. 그리고 언론기관이 선거일 30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을 득표한 경우인데, 경남에서는 여기서 뭐 이창희 후보도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해을의 그 이영철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4.96%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초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나올에도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2014년이죠. 경남도지사 후보 TV 토론회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불참했습니다. 강병기 후보와 토론하기 싫다는 이유였는데, 그래서 당시 김경수 후보, 강병기 후보 2명만 토론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법정 토론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400만 원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선관위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일을 두고 홍준표 방지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죠. 네. 어쨌든 소수 정당이나 원외 정당 같은 처지에서는 이렇게 좀 기회를 달라 항변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창원 성산에 이 노동계 출신 후보들 단일화 과정 있었고, 그리고 그 후보들이 TV 토론회를 요청했는데 이제 이런 규정들 때문에 참가를 못하게 됐죠. 단일화 토론회만이라도 중계를 해줄 수 있느냐 요청이 왔었는데, 이 각 방송 언론사에서 이 공정성, 공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무소속 후보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보다 후보자 기탁금도 좀 높은 편이고요. 네. 여러 가지 진입 장벽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기호 순번 제도도 다수 정당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토론회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이제 오히려 터야 될 그런 곳을 특실로 만들어서 일부 후보만 입실시키고 나머지는 마당에서 알아서 놀아라 라고 하는 그런 꼴이 되겠죠. 예, 어쨌든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지점 아닌가 싶고요. 뭐 후보자 토론에 저희도 이제 선관위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뭐 시청률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왜 그럴까요, 이게? 이게 일단 그 1시간 안에 후보들끼리 공약이나 뭐 자질을 검증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토론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네.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 이렇게 해서 그 채널이 좀 다양해져서 유권자들이 찾아보려는 기회는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업상 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또 안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영원히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물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후보의 발언 내용 이런 거 좀 정리할 때는 또 뒤에 찾아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선거 때도 관심이 잘 안 모아지는 것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평소에 잘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거 중계도 한국 시리즈가 아니라 페넌트 레이스처럼 꾸준하게 계속했으면 좋겠고 이런 토론도 자주 여는 것이 그나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 미칠 것 같아요? 이 선관위가 이제 방역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은 곳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젊은 층들이 이제 사전 투표를 적극 나서느냐에 따라서 전체 투표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내일 사전 투표를 꼭 할 건데 마스크 꼭 끼시고 이렇게 여유 있게 투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앙선관위 최근에 여론조사한 거 제가 하나 소개드리면요.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겠냐는 의향조사가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하는 건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72.7%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대 총선에서 이 적극 투표 의향조사에서 63.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의 실제 투표율이 58%인데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적극 의향조사 결과를 본다면은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투표율 높았던 17대 60.6 이걸 뛰어넘는 정도가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여야 간의 결집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본 결과 결국에는 지난번 58%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미운하거나 한 표 행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봉투 속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바로 기사가 돼 잘못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더 이상 평범한 언론조끼 하나가 아니라 무적의 기사 라만차의 단체호타로 희망이 절실한 봄, 해결사를 자처하며 등장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 이색적이기도 진부하기도 한 공약 홍수 속엔 여러분이 기다리던 약속도 있나요? 일부 유권자는 후보들이 그들만의 공약 대신 우리의 공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 제안에 나섰습니다. 이름하여 희망 공약. 시민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서민을 좀 생각해주는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면서도 실용적인 공약이 절실한 이번 선거.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어떤 공약을 제안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키워드를 알면 공약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중앙선관위는 한 대학 연구센터에 의뢰해 2016년부터 보도된 주요 통신사의 지역 기사들을 키워드화했습니다. 무상교육이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오늘 찬반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지난 4년 경남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교육이었습니다. 한국국제대 사태, 국립대 통합 등 학교와 관련한 이슈도 유독 많았고 제조업 위기로 불어닥친 구직난, 일자리 관련 키워드는 3위.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 중인 축제는 4위였고요. 뒤이어 안전, 아파트, 환경 등이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거대한 포부와 약속들. 정작 귀에 들어오는 공약은 몇이나 되었나요?
그저 뭐라도 지어지면, 뭐라도 세워지면 조금은 살만해지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 그래서 뭐라도 나아지고 해결됐습니까? 물어보고 확인하고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만 있어도 사실은 세상은 많이 변한다고 봅니다. 선거가 임박한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경남의 희망 공약은 약 50건.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참여하는 순간 해결의 열쇠를 쥐는 건 그들이 아닌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대표 방송을 집에서만 본다고? 잠깐. 우린 달라. 일하다가 잠깐 너무 궁금할 때도, 운동하면서도,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여유롭게 내가 원하는 정보만 살짝, 맛있는 음식과 함께 보고 싶을 때도 가슴 졸이며 혼자 보고 싶은 순간, 우린 한 번 해봐 한눈에 보는 플렉스한 개표 방송 MBC 경남 유튜브 라이브. 누가 될까? 네, 방금 보신 대로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저희 유튜브 개표 방송 누가 될까 준비했습니다. TV 개표 방송과 이제 TV 개표 방송 그대로 하면서 이원으로 하는 거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시사 라이브 불독 납세자의 시각으로 선거를 들여다보는 머니독 시간입니다.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님 나오셨고요. 선거방송 준비로 오늘은 이상훈 기자 대신에 장현 기자, 김수민 평론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선거 공보물들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선거 공보물에도 사실 막대한 세금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요. 그래서 이 선거 공보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취재해 봤었는데, 저는 집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봤는데, 다른 분들 선거 공보물 주로 어떤 거 보십니까? 이게 저도 직업이 예산을 보고 행정을 감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받아서 꼼꼼하게 봅니다만, 공보물 말고도 이제 각 시도당에서 발표하는 공약들을 좀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네. 저는 공보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장현 기자가 취재한다고 그거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 준다면 못 봤어요, 저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공보물 말고도 이제 정당에서 좀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도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제법 두텁게 만드는 공약집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배부되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우편으로 받아보는 그 공보물이 대중적으로는 공약집이 될 텐데, 그래도 공보물은 또 공약집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홍보물이기도 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면은 표지를 어떻게 만들었나, 그리고 메인 슬로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유심히 봅니다. 네. 이 일반적으로 공약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보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공약집으로 사실 많이도 불리고 있죠. 그렇게 인식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이 공약집이란 단어로 이렇게 접근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정가가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주로 봤습니다. 못 봤어, 바빴어. 저는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집사람이 다 읽어주지. 힘이 센 당 먼저 읽어보고 그다음 차차 이렇게 순위를 읽어봅니다. 사람 이제 댐댐이가 득득한 데서 나와야죠. 일부러 챙겨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뉴스나 미디어 통해서도 많이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평생에 안 받아보다가 여러 장 오니까 너무 복잡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힘들어. 공약을 보고 뽑을 거고, 뽑고 나서도 그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유권자마다 이 공보물 활용하는 데는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장 기자가 이번 총선 이 공보물 들어가는 비용 확인해봤죠? 네, 우선 그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공보물은 후보자마다 최대 12조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당 한 부씩 발송하게 돼 있고요. 네. 형식은 제각각입니다만 공통적인 거는 후보자 관련 이력이 두 번째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이번 선거부터 바뀐 제도입니다. 네. 경남에서 선거구가 좀 큰 데가 이 김해 갑인데요. 11만 8천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선거구 가운데 12쪽짜리 공보물 만든 후보에게 얼마 들어갔냐고 물어봤더니 2,600
6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해을 같은 경우는 10만 부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4쪽짜리 만든 공보물 후보에게 물어봤더니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후보마다 편차가 컸죠. 그런데 후보자들은 이 선거 비용 내에서 이걸 제작을 하고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관위가 모두 보전을 해줍니다.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특이한 점은 점자로 인쇄하거나 발송하는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모두 국비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운명이 그다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쓰레기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총선에 제작되고 만들어지는 공보물들 한꺼번에 쌓으면 이게 무게로 한 8,500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 용지 이외에 공보물이라든지 벽보 이건 재생용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쓰레기로 이렇게 버려지는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 선거 공보물 발송 비용은 선관위에서 다 저기를 하죠. 선관위가 그렇습니다. 모아서 이제 하니까는 꼭 점자 책뿐만 아니라 기본 발송 비용도 네. 공보물 발간 비용은 어차피 정당이나 후보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도 정당 활동이나 후보자 활동을 하면서 공보물을 만든 적이 있는데 할 때마다 차별성도 부각시킬 겸 재생용지를 써볼까 했어요. 근데 항상 이제 비용 문제가 걸리고 그다음에 구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이런 측면은 좀 국가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를테면 재생용지를 사용해서 뭐 1톤의 폐지를 재활용을 한다면 30년생 나무 20그루를 아낀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재생용지가 아니더라도 부디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간 그 공보물은 아 이거는 나무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필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21대 총선이니까 지금 횟수로만 따지면 이번 빼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만 20번 넘게 한 건데 이 공보물은 언제부터 등장한 거죠? 네, 우선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이 기록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화면이 준비된 대로 1948년 5월 12일 이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선거하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최초의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선전물도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뭐 저의 주장이라고 해서 공약도 담겼고 어디 선거구 기호 몇 번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보물 형태를 갖추는 상황이죠. 그리고 선전문서는 후보자마다 한 차례씩 무료로 인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보, 이건 이 후보자들 원고를 받아서 당시 선거위원회에서 각 세대에 한 부씩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발간된 공보물도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모두 보관이 됩니다. 역사로 기록된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분이 있네요.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쭈님인데 제가 제안하는 의견은 그 후보자 QR코드만 보내서 QR코드 찍어서 보게끔 하고 스마트폰 없는 그런 거 잘 못 쓰시는 어르신들에게만 공보물 보내는 건 어떨까요? 해주셨네요. 뭐 되려면 될 수 있을 텐데 안 되려면 또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 또 있겠죠. 네. 아직까지도 이제 뭐 종이 매체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긴 하고요. 예. 뭐 아까 전에 비쳤던 그 재헌의회 선거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때는 이제 정책 개발된 내용도 많지 않았고 공보물도 분량이 짧았을 텐데 아마 제 상상으로는 집에 온 거를 보고 이렇게 유심히 하다못해 관상까지 후보자 관상까지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 채널이 그때는 뭐 또 없었을 테니까. 자, 장 기자가 이제 경남 지역 후보자들 공보물을 다 훑어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불독 제작진 집으로 배달된 것, 그리고 회사 동료들, 그리고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경남 16개 선거구의 공보물을 모두 수집 분석했는데요. 우선 제작진들 반응이 용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경제 용어들 뭐 좀 힘든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았고요. 뭐 특별 교부금, 그리고 뭐 BTL, 매칭 비율 이런 단어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지도 그랬고 특히나 또 애매모호한 표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수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공보물 보면 이 단어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사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경제 용어가 아니고 행정 용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일본식 한자입니다. 네. 특별 교부금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그 사업에 쓰라고 내려보내준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SOC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이건 사회 기반 시설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네. 도로를 놓는다거나 항만을 조성한다거나 뭐 다리를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와 관련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민간 투자 사업 BTL 부분은 이게 논란이 좀 많죠. 예전에 그 모 지사께서 빚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BTL 사업에가 빚이 다 들어 있었던 건데 제작에서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이용료를 지방정부나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5년 일명 카드깡이라고 하는 겁니다. 25년 동안 사업의 이윤과 은행 이자를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형태인데 지금은 잘 안 하죠. 근데 대학 기숙사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대학 기숙사 비용이 좀 비쌉니다. 요즘에 군대 막사, 일부 지금 경전선을 열차까지도 이 BTL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BTL로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눈여겨보고 그 함정은 없는지도 좀 봐야겠군요.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임기 안에 삽을 뜨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원칙대로 치면.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제 살펴본 것 중에 선거 공보물이 공약 내용보다도 이 후보자를 스스로 뭐 이미지를 소개한다든지 아까 김수미 평론가 얘기했듯이 홍보물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이번 선거에서 좀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정치인 마케팅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이 18대, 19대, 20대만 하더라도 공보물 보면은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 사진을 굉장히 많이 노출을 시켰고 이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당대표라든지 대선 후보들 사진을 많이 노출시켰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은 그게 크게 달라졌는데요. 저희가 몇 개인지 세어봤더니 이 민주당 후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쓴 경우가 10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총리 사진이 11건으로 한 건 많았고요. 김경수 지사 사진을 쓴 게 7건이었고 이 정의당은 이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 9건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진을 쓴 게 4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이 네거티브 사진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대표의 비호감 사진을 쓴다든지 미래통합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의 비호감 사진을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 7건이 저희들 발견했습니다. 저는 정당 공보물을 유심히 봤는데요. 여기서 사진들이 좀 재밌었습니다. 친박신당 공보물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호감 사진, 그러니까 공격용 사진인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위성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 좀 서름이 느껴지는 그런 공보물이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좀 이미지 중심의 선거, 그리고 어디는 기호가 몇 번이고 투표용지 몇째 칸에 있다 이런 문구가 많이 나열되는 좀 그런 선거라는 문제점이 또 공보물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든 저렇든 필요한 공약들이 담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한 공약과 좋은 공약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필요한 공약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의 본래 책무를 좀 뒤로 미루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공약을 필요한 공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대통령이나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남발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공약을 그대로 붙여넣기에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법 활동이죠. 입법 활동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을 어떻게 잘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그게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선호가 바뀌어버린 상황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조사하면서 이 발견한 게 이 재선급 이상 다선 의원들이 뭐 공약보다도 과거에 자기의 업적이나 치적을 좀 알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공약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공약을 뭐 복사한다거나 그리고 공약을 세탁한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공약을 지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발견됐는데요. 근데 3선에 도전하는 경남 지역에 하는 후보자 20대 총선에서 공보물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국제 물류 중심 도시 그리고 복합 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땡땡 고속도로 나들목 이 공약을 했었는데 이번 공보물에서도 포함해서 7건이나 복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이제 재선에 도전한 다른 후보자는 20대 공보물에서는 이 그린벨트 100만 평 해제를 공약했는데 이걸 살짝 세탁해서 이번에는 적극 추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제일 문제라고 본 후보가 이 후보인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또 다른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20대 총선 공보물에서 뭐 시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지역에다가 해변공원, 아울렛, 호텔, 공연장, 첨단 도시 짓겠다 했는데 하나도 언급 없이 이번에는 공약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상황도 발견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완수하지 못한 공약은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고 착수도 못한 공약은 파쇄기에 넣어버립니다.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 좀 공보물이나 이런 쪽에서 자신이 공약했던 걸 왜 못 지켰는지 혹은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설명하는 그런 공보물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유권자들도 더 높게 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의원 활동할 때 마지막 의전 보고서에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넣었었거든요. 반응이 괜찮았는데 그거를 선거 공보물까지 계속 넣었다면 재선되지 않았을까. 그런 미련이 갑자기 생겨나네요. 근데 왜 재선 못 하셨어요? 공보물에 안 넣었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그 공보물이 뭐 또 12장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넣을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뭐 굳이 이제 그쪽 얘기를 해보자면 또 그런 어떤 공약을 냈다가 뭐 지우기 뭐 이제 슬쩍 그냥 가려버리고 없애버리고 하고 그 사이에 뭐 주민들 만나보고 또 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들도 말씀들 하시고 뭐 요건 여기서 그냥 각설하고 자 우리 이런 공보물에 실린 공약들 가운데서 뭐 실현 가능한 공약 좋은 공약이랄까요? 뭐 구별하는 기준이랄까요?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이게 될까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공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겠다는 것도 될 수 있겠고 어떤 법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게 국회의원의 기본 입법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가 어떤 정책이 얼마만큼의 재원이 들어가는 건지 의정활동 계획서가 수반돼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띄는 것들이 훨씬 더 믿을만하고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그걸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경남의 16개 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예산을 언급한 후보자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3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그 16명이 모두 동일 공약인 게 국가혁명배당금당이죠. 공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빼고 예산을 언급했다거나 재정 이렇게 마련 계획을 언급한 후보가 1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뭐 제작진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게 강석진 의원이었군요. 이 예산을 꼼꼼하게 기재한 케이스였는데 이 15명 후보가 확보하겠다는 예산 이 15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경남 1년 반치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산을 언급해서 이렇게 고맙기도 하지만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언급하지 않은 후보가 이 뭐 3분의 2나 됐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이제 사실 정말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공약집에 공보물에가 예산이 없는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공약만 그냥 나열해놔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합법적인 길을 다 터져버린 상황이죠. 우리나라 예산이 540조 정도 되는데요. 아마 국회의원들 합쳐놓으면 1000조는 넘어갈 겁니다. 1000조가 뭡니까? 1경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공약 그냥 하겠다라는 거 그냥 그대로 단순히 다 합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런 공보물의 공약집에는 예산을 잘 안 담는데 정작 또 이제 활동을 하면서는 지역 예산 따는데 굉장히 이제 혈안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게 지역에서 또 하는 부분 뭐 그렇게 좀 기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이럴 수 있긴 한데 그게 사실 국회의원 본업은 아닌데 이렇게 예산 확보에 살을 걸고 그걸 또 주요 치적으로 홍보하고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국회의원이 공보물에 적혀 있는 공약이라는 거, 그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확보 많이 해왔다는 것처럼 사실 알리기 좋은 게 없겠죠. 심지어는 뭐 공약하지 않은 것도 예산 따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결위원들 중에 뭐 쪽지 예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SOC 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해왔다는 것은 자기가 4년 동안 치적을 알리는데 아마 그리고 재선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삼아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보면 상임위가 여러 군데 있지만 예산 따오기 쉬운 그 상임위원회가 선호하는 것도 아마 이런 맥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이런 공약집을 좀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소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정활동 계획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좀 찾아봤더니 20대 때 약 194명이 의정활동 계획서를 냈습니다. 냈던데 48.6%가 공약을 다 완수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출하지 않은 44명은 10.5%다. 그러니까
이 의정활동 계획서를 제출했던 의원들은 그나마 안 낸 의원들보다 한 서너 배 이상이 공약을 다 완료하더라. 이런 걸 보면 의정활동 계획서를 구체성을 좀 법제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유권자가 요구해야겠죠. 의정활동 계획서라는 게 이거는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그 후보들한테 받았던 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서식이죠? 사업의 순위와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행 절차와 기간까지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성들을 좀 가지고 유권자들도 평가를 하고 요구하고 그 사업을, 그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후보들로서는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후보들로서는 귀찮고 정치인 개인으로서 이걸 다루려고 하면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 정당이 또 개별 정치인들을 챙겨야 되는 거고 그 정당을 또 매개로 해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항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 전 마지막 방송이고 또 내일 사전투표 시작하고 하니까요. 우리 유권자분들께 특별히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좀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기왕 그 선거 공보물 그리고 공약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공약, 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입니다.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계약서 우리 받아가지고 함부로 버리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나중에 청구서로 바뀌어서 한 표를 주고 이거 제대로 했는지를 되물을 수 있는 유권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버리는 표는 지난 세기에 누군가 그렇게 애토록 갈망했던 표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건데. 저는 그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활동도 좀 잘하고 출결 사항도 좀 좋고 활동들을 잘 했느냐를 봐야지 무조건 우리 지역에서 묻지마 투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4년 후회하고 그러지 마시고 중앙선관위 가보시면 그 정당이 내놓은 공약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시고 요즘 민주주의는 피를 요구하지도 않거든요. 땀을 요구할 뿐입니다. 노력 조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번 선거도 그렇고 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또 금방 또 다가오죠. 2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선거를 치르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대선도 있고 재보궐선거도 있고. 자, 오늘날은 이런 뭐 공약집 문제, 이번 반짝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좀 물어보고 따져보고 요구한다라고 그랬나요? 예, 그런 줄이면 물따요? 예, 이런 유권자 운동 어떨까 싶습니다. 시사 라이브 불독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불독 외전 유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